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간의 경제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오늘 내놓았습니다. 핵심 전략은 민간 주도로 성장을 달성한다로 요약이 되는데 이 법인세 경감과 탈규제, 혁신 역량 강화 정책이 추진됩니다. 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우리 경제 전망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정부의 연간 성장률 전망은 2.6%로 0.5%포인트 낮아졌는데 물가 영향이 가장 큽니다. 당초 2.2%로 예상했던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이 4.7%로 2배 넘게 높아진 겁니다. 안 그래도 떨어지는 잠재 성장률에다 이 어두운 전망이 합쳐진 상황. 오늘 정부가 돌파구를 제시했습니다. 민간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시켜서 민간 주도로 성장 엔진을 재가동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현재 25%에 달하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춥니다. 또 반도체 같은 혁신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세액 공제 혜택도 키웁니다. 혁신 역량 있는 큰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서 혁신에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덩어리 규제를 확실히 없애 시장의 창의성이 극대화되게 돕겠다고도 했습니다. 뒤떨어진 교육과 혁신 여건도 개선합니다. 충분한 인력과 자금 지원을 통해 전체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기업의 혁신 역량 확충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많아질 테고 따라서 경제 전체에 혜택이 퍼질 거라는 기대입니다. 정부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도 내놨습니다. 우선 세제 개편에 초점을 맞춰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공정시장가액 하향이나 한시적 특별 공제 도입을 통해서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금융 규제도 청년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중심으로 LTV, DSR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나 대규모 공급 계획도 이달 안에 발표합니다.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급을 늘리면서 시장 기능을 정상화시키면 안정이 찾아올 거란 기대입니다. 정부는 또 현재 최대 화두인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생계비 안정과 유통구조 고도화 등의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40여 년 만에 최고 속도로 치솟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초강수,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뉴욕 증시는 긴축에 대한 공포보다는 물가를 잡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면서 미국 금리는 단번에 1.5%에서 1.75%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연준이 0.75%포인트 인상이라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건 1994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좀채 잡히지 않는 물가에 급해진 연준이 더욱 공격적인 긴축 행보에 나선 건데 연준은 앞으로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지도 예고를 했습니다. 올해 말 미국의 기준금리를 3.1%에서 최고 3.6%로 전망을 했고 내년 말엔 최고 4.1%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일단 다음 달 금리 인상 폭은 0.5%포인트 혹은 0.75%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며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도 했습니다. Clearly, today's 75 basis point increase is an unusually large one, and I do not expect moves of this size to be common. From the perspective of today, either a 50 basis point or a 75 basis point increase seems most likely at our next meeting. 연준은 공격적인 긴축의 영향을 반영해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월에 발표했던 2.8%에서 1.7%로 하향 조정했고 반면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월 4.3%에서 5.2%로 더 높여 잡았습니다. 다만 내년엔 2.6%로 내려갈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경제 성장 속도는 상당히 둔화될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모두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 상승했고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가 1.46%,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2.5%가 상승했습니다.
연준의 강력한 긴축 행보에 대한 공포심보다는 연준이 물가를 잡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는 위축될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해결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미국 시장 얘기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결정과 관련해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재호 기자입니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이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와 중앙은행이 비상한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데 공통 인식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과 함께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 외환 시장에 대해서는 불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동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환 시장의 경우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유지하면서 쏠림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채권 시장에 대해서도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 경우 국고채 매입 등을 적절한 시점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금리를 0.5%포인트 올릴 수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금통위 회의까지는 3주에서 4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나타난 시장 반응 등을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용 총재는 또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우리보다 빠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금리 격차보다는 외환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보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 아래로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내일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합니다. 여론은 아직 격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 차례 연기됐던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가 내일 발표됩니다. 앞서 정부는 격리 의무 전환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지난 2주간 3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진자 7일 격리를 유지할지 아니면 축소하거나 없앨지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직은 격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더 많았습니다. 응답자 중 47%는 격리 유지를 원했고 36%는 격리를 해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일상 회복도 차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상을 완전히 회복했을 때를 100점이라고 할 때 이번 달 코로나19 일상 회복 점수는 평균 61.7점으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의 경우 일상 회복 점수는 48.5점으로 평균보다 10점 이상 낮았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994명으로 일주일째 10,000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발생은 7,904명, 해외 유입이 90명으로 이틀째 해외 유입 사례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8명으로 어제보다 5명 늘었고 사망자는 8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한전이 오늘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했습니다. 킬로와트 시당 인상 가능 최대치인 3원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는데 인상 조정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안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오늘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한전은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공문을 보내 전기요금의 일부인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연료비 조정 단가는 분기마다 인상폭이 논의됩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 킬로와트 시당 최대 3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한전은 최대치, 그러니까 3원을 모두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전은 인상 조정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안도 제출했습니다. 현재 3원에서 5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 올라간 연료비를 불가피하게 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 이를 추후에 받고 원가 상승 요인을 요금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정부와 협의했다고 한전은 전했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기준연료비인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앞서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이미 일부 요금 인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기준연료비는 4월과 10월 두 차례 킬로와트 시당 4.9원씩 올리기로 했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렸습니다. 이번에 한전으로부터 인상안을 제출받은 만큼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0일까지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후 인상안이 확정되면 바로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친어머니로 드러나며 논란이 됐던 구미 여아 사망 사건. 대법원이 오늘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친모는 맞지만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인정하기엔 의문점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 성모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친딸인 김모 씨가 출산한 아이를 비슷한 시기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에 빼돌렸다고 보고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석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꾸준히 자신은 출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친딸인 게 인정된다며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 숨진 여아가 석 씨의 딸은 맞다면서도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직접 증거 등이 없는 상황에서 유전자 감정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심리를 통해 의문점들이 해소돼야 유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 씨의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석 씨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등을 추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어머니가 낳은 동생을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다 버려도 숨지게 한 석 씨의 딸 김모 씨는 지난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딸인 김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자진월북이라고 밝혀왔던 해양경찰이 자진월북의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전 정부에서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 공개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유족의 뜻에 따라서 일부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양경찰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하려 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0년 9월 인천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숨진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중간 수사 결과를 해경 스스로 뒤집은 겁니다. 국방부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건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걸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사건 발생 1년여가 지나 성명 불상의 북한 군인을 살인죄로 입건했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해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유족의 정보 공개 소송에 대한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안보실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피살됐는데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살 사건과 관련한 일부 자료가 유족에게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첫 공식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과 함께 강력한 유엔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미 상원의원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북 압박 공조 의지를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박 4일간의 첫 공식 방미 일정을 마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의 한미 동맹 격상을 첫 번째 성과로 꼽았습니다. 한미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를 이미 맞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미 간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고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블링컨 국무장관과 협의한 데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를 추진하겠다며 미 의회에 초당적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상원 외교위 의원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유엔 대북 제재 회피를 돕고 있는 제3국과 기관 등에 대한 추가 제재,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겁니다. And so the secondary sanctions law to apply secondary sanctions against entities that are helping North Korea evade the sanctions. And so that was the basis of the conversation. 미국 재무부 부장관도 이에 대해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외무장관 회동에서 한미는 대북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 의회 역시 강경해진 대북 정책에 공감대를 이루었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풍계리 핵실험장에 3번 갱도 정비를 완료했고 이 4번 갱도에서도 새 건설 활동이 관측됐다고 CSIS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밝혔습니다. CSIS는 위성 사진을 토대로 분석한 보고서에서 7차 핵실험에 사용할 것으로 관측되는 3번 갱도 정비 작업이 모두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4번 갱도 입구 근처에서 벽체 공사와 공사 자재가 새로 관측됐다며 2018년 불능화했던 곳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CSIS는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15년 백현동 부지가 아파트 개발을 위해서 용도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 성남시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6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시계획과 등 8개 부서입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인섭 씨와 아시아 디벨로퍼 정모 대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전북 완주로 옮겨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2015년 2월 부동산 개발 회사인 아시아 디벨로퍼 등이 부지를 매입했고 이 매각 과정에서 한국식품연구원이 성남시청에 토지 용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자연 녹지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신청한 건데 성남시청은 2차례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성남시청이 2종 주거지역보다 용적률이 2배 큰 준주거지역으로 승인해주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또 해당 아파트는 사업 초기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갑자기 민간임대 비율이 전체의 10%로 줄고 분양주택이 대폭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씨가 아시아 디벨로퍼로 영입됐고 성남시청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수사에 이어 백현동 특혜 의혹 등 이 의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산화제 탱크 센서에 결함이 발견되면서 발사 일정이 연기된 누리호와 관련해 항공우주연구원이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만약 센서 자체의 문제일 경우 누리호 기체를 분리해야 해 발사 재시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누리호 1단 탱크 안에 산화제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에서 결함이 발견돼 발사가 전격 연기된 누리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를 다시 조립동으로 옮겨 센서 결함의 원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센서와 연결돼 있는 전선의 문제나 신호 체계를 분석하는 기기인 터미널 박스의 단순한 오류일 경우 이를 고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우연은 비교적 쉽게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부분부터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센서 자체의 문제일 경우 누리호의 1단과 2단을 분리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항우연은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센서 자체일 경우 누리호의 발사 제시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항우연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비 발사 기간 안에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다만 이번 결함이 추가로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 등 향후 발사 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발사일을 하루 앞둔 어제 발사대로 옮겨져 수직으로 세워진 지 2시간여 만에 산화제 탱크 센서에 이상이 발견되면서 발사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죠. 이제 코로나19는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사회 변화에 맞춰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홍화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삶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상점은 문을 닫았고 거리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썰렁했습니다. 대신 집에서 많은 것을 해결했습니다. 바로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게 됐는데요. 집에서 수업을 듣고 근무도 했습니다. 또 아프면 전화와 온라인으로 진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70대 할머니는 관절염과 고혈압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그동안은 처방받으러 병원 한번 가려면 큰 맘을 먹어야 했는데요. 대중교통을 하면 한 번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서 다시 한번 또 그 대중교통을 갈아타야 되고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도 걸어가는 거리가 가깝지가 않고. 지금은 주변의 도움으로 한 달에 한 번 화상통화로 대학병원 의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혈압 재고, 혈당 재고라는 거 집에서 하기에는 좀 불편하세요? 아니요, 불편한 거 없어요. 병원에 직접 찾아갈 때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한 겁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재작년 2월에 감염병 예방법이 일부 수정됐는데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이상 단계일 경우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겁니다. 이런 비대면 진료는 도서상간 지역의 만성 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환자, 그리고 특히 코로나19로 격리된 환자가 많이 이용했습니다. 2만 건이 조금 넘던 비대면 진료 건수는 2년여 만에 2,400만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수요가 크게 늘면서 관련 플랫폼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30개가 넘는데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의사의 진단부터 처방, 약 배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어떤 의사와 상담할 수 있고 아무래도 접근성이라든가 환자의 어떤 편의성은 확실히 장점이라고 생각돼요. 이런 편리함 때문에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70% 이상이 비대면 진료 허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과잉 진료와 처방이 남발되고 이에 따른 약물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확대될 경우에 의료의 상업성을 되게 강화하는 방식으로 원격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들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의료기관들이 이제 돈벌이 중심으로 처방전을 남발하는 행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이용해 무자격자가 약을 제조한 약국, 또 진료조차 하지 않고 약을 처방해준 병원 등 7곳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대형 병원, 대형 약국으로 환자들이 쏠리고 플랫폼 업체들이 난립하면 이른바 닥터 쇼핑처럼 지나친 상업화 우려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의사협회 역시 60% 넘는 의사가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한테도 우리가 받는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주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진료 서비스를 누구한테 제공해 줄까, 그런 거를 의료계랑 좀 협의를 하면서 사회 변화에 맞춰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이제는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만약 허용이 된다면 보험 수가는 얼마로 정할 건지, 또 대형 병원 쏠림과 약물 오남용은 어떻게 방지할 건지 여러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의 탄력을 받으며 소폭이긴 하지만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닷새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03포인트 오른 2,451.41에 코스닥은 2.74포인트 상승한 802.15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미국의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자이언트 스텝 소식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도 강세로 출발했고 2% 넘게 상승폭을 늘리기도 했으나 장중 잠시 하락 반전하는 등 결국 오름폭을 줄이며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500억 원 넘게 사들였지만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8일 만에 소폭 오른 가운데 삼성 SDI는 전기차 판매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에 강세였습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장중 52주 신저가를 다시 쓰는 등 약세였습니다. 한편 누리호 2차 발사가 잠정 연기된 영향으로 항공 우주 관련주는 동반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90전 내린 1285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이 점차 걷히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강원 지역은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중부지방에서 서울이 24.5도 등 비교적 선선했습니다. 내일은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9도까지 예상됩니다.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는데요. 내일도 작은 우산 챙겨야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과 호남, 영남 서부에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다소 요란하겠고 지역에 따라서 양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에 서울이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대구가 32도, 전주 30도까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아침에 수도권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